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예, 윤 기자님. 세상의 거의 모든 CEO들은 자기 조직의 혁신을 꿈을 꿉니다. 자기가 그거 수장을 맡으면서 큰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 거는 모든 CEO들의 바라는 점의 공통점이긴 한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들의 혁신 시도 자체가 범타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직의 변화 혹은 성장은 힘든 것입니다. 외부는 물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조차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힘든 것이죠. 기존에 있었던 체계를 망쳐놓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안일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겁나는 팀장 혹은 리더는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약간 우유부단한 네. 이 팀장? 부분에 관련해서 뭐 옛날에 개그맨 이경규 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식이란 단어가 단지 머리가 통통 비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황에 대한 고찰, 문제에 대한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뜻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무식한 리더가 고집까지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최악은 주변 사람들이 그 리더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기만 살피면서 듣기 좋은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멸절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조직이나 집단의 리더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나의 탓. 그러니까 리더 본인의 그 능력인 거고, 안 되면 무능한 부하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든 내부 사람들 쥐어 짜내려고 하고요. 그 성과가 안 나는 원인은 내부 사람들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가 없는데 무슨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외부 경쟁심까지 갖게 되면 조직은 더 큰 파멸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실무자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상 이런 사례는 무지막지하게 많고, 윤 기자님이나 저나 아니면 다른 들으시는 분들 조직 안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흔한 말 중 하나가 훌륭한 사람은 조직에 위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의 하나로 중국의 대약진 운동을 좀 꼽을 수가 있어요.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뭐냐? 이게 1958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택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자말 그대로 읽어서 모택동이 되고, 그 중국의 그 음을 좀 따라서 하면 마오쩌둥이라고 하는데, 이게 1958년부터 62년까지 전 인민에 내린 총동원령 비슷한 거예요. 농촌 국가인 중국을 공화국가로 변모시키고, 더 나아가 소련을 좀 제치고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련을 제치고 사회주의 인류 국가로 가고 싶었던 그런 마오쩌둥의 야망이 있었던 그 총동원령이었죠. 근데 사실 위기 극복을 위한 총동원령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시 상황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러니까 총동원령까지는 아니긴 하더라도 국민이 단합을 해서 이런 질병 관리에 예방을 하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나 쿠바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이제 북한이 대홍수로 인해서 얼음에 빠졌을 때 그 얼음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하나가 천리마 운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운동의 특징은 뭐냐? 밑에 사람들에게 까라면 까라는 명령하달 체계가 밑바탕 깔고 합니다. 그런데 까라고 했는데 까이지가 않는 경우 때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목표와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데 차마 그러질 못해요. 이럴 때 수치적인 조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윤 기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제부 기자로 있을 때 중국이 내놓는 수치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 체계가 강한 그 나라의 국가 통계 수치를 못하는 그 맥락이 여기에 또 있는 거고요. 또 더욱이 또 이제 현장의 노하우와 운영의 효율성을 무시한 리더의 지시 체계, 그리고 그 리더의 지시를 성경 구절이라도 되는 양 받아 적기만 하는 중간 관리자, 그들의 결정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오류적 체계가 수많은 인민을 굶겨 죽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마오의 대기근이라는 책을 상당 부분 발췌해 왔고요. 저자는 프랑크 디커터라는 사람이고, 출판사는 열린 책들입니다. 마오쩌둥이 추진한 대약진 운동, 1958년부터 1962년 사이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약간은 좀 블랙 코미디처럼 쓰긴 했어요. 여기서
물론 마오쩌둥에 대한 그 평가는 많이 갈리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하나만 놓고 그를 뭐 폄하한다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니고요. 리더의 의도와 다르게 좀 약간 강압적인 체계에서 일이 진행이 된다라면 어떤 결과,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마오쩌둥이 남긴 어록 중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 들어볼게요. 인민 절반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나머지 절반은 굶어 죽게 둬야 한다. 예, 저는 수많은 독자들을 봤지만은 이런 구절을 남기신 분 처음 봐요. 소로는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또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인명을 너무나 경실합니다. 실제 대약진 운동으로 중국에서만 몇 명이 죽어나갔냐? 4,500만 명이 아사군 국가적 폭력으로 사망합니다. 스탈린이 한 2천만 정도 죽였다고 해요. 예. 1958년 당시에 인구가 7억 명을 좀 넘겼다고 하는데 인구의 5% 가량이 국가의 실책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수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때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는 한국전쟁 휴전에 들어갔던 해이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죽었던 해이기도 해요. 마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해방 같은 해였고요.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관계는 어땠을까? 스탈린은 마오쩌둥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고는 합니다. 오히려 장제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경쟁자이자 지금 최근에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의 뭐 초대 총통이었던 그 장제스를 더 우호적으로 대했다고 해요. 마오에게는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마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가 있긴 하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마오가 중국의 지배자로 나서게 된 것은 1949년이에요. 이게 그 전까지는 마오가 절대적으로 분리를 했었고 스탈린이 한창 부상했던 30년대나 40년대에는 장제스가 중국 대륙의 지배자였고 장제스가 나서서 일본군과 싸웠거든요. 당시에 또 뭐 소련 독일군과 싸우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참전 국가로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당시에 중국이라고 하면 장제스가 이끌던 이 국민당을 뜻합니다. 결국 국공대전의 마오의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스탈린의 태도는 여전했어요. 그러나 스탈린이 가진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오도 꾹꾹 참고 있었고요. 속으로는 정말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자수성가형 리더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던 거죠. 스탈린의 사후 후르시초프가 소론을 이끌게 됩니다. 마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르시초프는 뭐 해볼 만한 만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과 중국 어느 누구가 진정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할지 경쟁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즈음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이게 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많이 좀 퇴색이 됐지만은 그때 당시 서구 과학자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다고 해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뭐 지금에서야 뭐 미국의 달 착륙이 좀 가려진 감이 있긴 하는데 서구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찌직 신호를 좀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게 소련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야말로 아이언지를 썼겠죠. 이게 원자폭탄을 만들고 당시에 로켓, 우주 개발 한창 하고 있던 미국도 마찬가지로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 소련이란 나라는 불과 40년, 그러니까 세워진 40년밖에 안 된 나라였어요. 비록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수천만 인민과 군인을 인해 전술식으로 만든 승리였거든요. 그리고 소련의 전신 러시아는 유럽에서도 후진국에 좀 속할 정도였고 그다음에 산업화 속도가 매우 후진적이었죠. 사실상 농촌 국가였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도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변변한 과학자도 없던 농촌 국가가 40년 만에 변모해서 우주 개발이라는 거 놓고 한번 봤을 때는 미국을 앞선 거예요. 이로 인해 소련의 자존심과 자존감은 우주를 찌릅니다. 후르시초프는 그때 지금도 영상이 좀 남아있는데 15년 내에 육류와 우유, 버터 생산량을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큰 소리쳤어요. 인공위성이나 우주 경쟁만 놓고 봤을 때 아니 40년 만에 이뤄낸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로켓을 대여해서 빌려서 올리는 거지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게다가 뭐 소련 원폭도 있었고 군사 무기면에서 봤을 때도 당시에는 미국과 호각세가 이룰 정도였어요. 불과 40년 만에 그랬던 거였죠. 근데 여기에 질 수 없었던 게 또 마오쩌둥이었던 것 같아요. 소련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라면서 소련을 벤치마킹합니다. 소련이 그러니까 후르쇼프가 우리가 15년 내에 미국을 앞서겠다라고 했는데 마오쩌둥은 우리는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만한 나라가 좀 되긴 했지만은 영국은 그때도 산업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업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생산량에서 영국을 따라잡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근데 죽어나가는 건 중국의 인민들입니다. 1957년 중국의 강철 생산량은 520만 톤이에요. 제조업 기반이라 할 만한 게 좀 부족했고 사실상 중국은 그때도 농촌 국가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오쩌둥은 5년 내 2천만 톤을 넘기고 또 5년 뒤에 3천만 톤에서 4천만 톤을 생산할 정도로 생산하면 영국 정도는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소련도 우주기술을 미국을 앞섰는데 철강 생산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철강 생산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 제철소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철소를 세우고 나선 그 제철소에 원자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항만을 닦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마오쩌둥은 그걸 무시를 합니다. 우리 하면 된다. 까라면 까. 우리 인민들이 있으니까 해서 당장 시작하는데 해서 중국에 오자마자 당장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계획은 간단해요.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밑에 하달해요. 그럼 그 방법은 밑에서 알아서 찾아야 해요. 예. 그 독재자식이긴 한데 사실 이게 우리 뭐 기업에서도 많이 보이는 뭐 그렇긴 하잖아요. 보면요. 예. 너무나 익숙하게 좀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기업인들도 많이 겪고 계실 거라 보겠는데 그러면서 마오쩌둥의 한계는 따로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반동분자로 숙청하는 거죠. 그때도 뭐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59년 말까지 베이징에서만 중앙위원회 위원 수준에서 300명 가까운 인사가 숙청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부의 10% 정도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1959년부터 60년 사이에 360만 명의 당원이 우파로 낙인이 찍히거나 숙청이 됩니다. 이런 서슬퍼런 분위기에 감히 당 지도자가 세운 목표치에 반대 목소리를 낼 사람은 없다시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을 추월하기 위한 철강 목표치도 하달을 해요. 1958년 철강 생산 목표치는 처음에 62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철강 생산량이 520만 톤이니까 딱 100만 톤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20% 정도 증산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입이 좀 나올 만한 거잖아요. 근데 생산량을 늘리려면 생산 설비 투자도 해야 되는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0% 늘리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인데 근데 리더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소련을 빨리 추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무너져 있던 위신도 세우고 게다가 뭐 소련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한테 큰 소리 뻥뻥 친 것도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목표치를 올리게 되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은 밑에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 사고 방식이 되는 거죠. 그해 2월 620만 톤이었던 철강 생산 목표치는 5월이 돼 850만 톤으로 뜁니다. 3개월 만에 300만 톤, 200만 톤이 툭 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한 달 만에 목표치를 또 1070만 톤으로 올립니다. 그때쯤 되니까 마음이 좀 놓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연말에 진짜 중국 인민들은 목표치를 세워서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규모 제철소 걸릴 것 없이 목표치를 채운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 왜 그러냐? 비법은 농촌에서 만든 토프 고로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잘 볼 수가 없는 거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흙으로 만든 용광로 비슷한 거예요. 이게 고대 철기 시대 때나 볼 수 있었던 법한데 겉모습이 첨성대랑 약간 비슷해요. 흙으로 만든 고로에 쇠를 넣고 밑에서는 나무 등 땔감으로 넣어서 쇠를 녹이는 겁니다. 중국 전역에 50만 정도 되는 토법 고로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이 고로에 쇠를 녹이기 위해서 각종 고철이 동원이 되죠. 농촌에서 만들어진 고로이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와서 쇠도 넣고 땔감도 넣고 하면서 철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려 4천만 명이 됩니다. 철강 생산의 목적은 공장이나 농장에 쓰이는 기구를 만들어서 만드는 건데 철강 생산 할당을 맞추기 위해 멀쩡한 농기구와 기계를 부셔서 녹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찌어찌해 첫해 목표량을 맞췄다는 보고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마오쩌둥은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야, 모터로 대형 제철소를 만드냐? 우리 중국 인민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실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의 근간이 농촌이라는 점을 주목을 했어요. 소련이 농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 모든 역량을 공업도시에 집중했다면 마오는 농촌에서부터 제조 부흥이 일어나고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원시 공산주의와도 좀 맞닿을 수 있긴 한데 취지에 어떻게 됐든 간에 농민들은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철 녹이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철 녹이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화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불을 떼야 돼요.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화력을 어떻게 동원할까요? 예, 바로 중국 전역에 나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전역의 산들은 곧 민둥산이 됩니다. 바쁜 농사철에 고루에 동원돼 일을 해야 되니까 정작 농촌의 농민들은 그들의 본업인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식량 생산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온 철강을 수출하려고까지 해요. 근데 문제는 품질입니다. 아시겠지만 농촌에서 갖가지 철을 섞어서 만든 철이라서 불순물이 너무 많고 이것저것 다 쑤셔 넣어서 고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고철 쓰레기 1,000만 톤 아무리 만들어 봐야 중국 수출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중국 산들은 민둥산이 됐고 사람의 손길이 닿질 못하니까 중국의 농가밭은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 리더들은 뭔가 이제 개혁을 한다거나 뭔가 사회를 바꿀 때 치수 사업을 사회 변혁 작업의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이게 중국의 이상사회로 추앙받는 요순 시대에도 그 시장은 치수에 있었어요. 식량 증산에 있어 홍수와 가뭄의 조절은 필수적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또 각 농촌마다 댐과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그 일은 또 누가 하냐? 당연히 농민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중국 농민들, 당시의 농민들은 상당히 좀 바빴을 것 같아요. 쇠 녹여야지, 또 나와서 저수지 축조해야지. 게다가 각 지방정부별로 경쟁을 또 붙여요 또. 그런데 그 경쟁 기준이 뭘까요? 저수지나 댐은 철강과 달리 수치적으로 측정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당장 어떻게 평가할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했느냐? 얼마나 댐과 저수지를 축조하는데 많은 흙을 썼느냐. 곧 사용한 흙의 톤수가 그 지방 단체의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댐과 저수지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쓸모있게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흙을 퍼와서 실어 나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돼요. 또 식량 증산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또 펼쳐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또 비료주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이제 국가에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 공장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이 세우긴 합니다. 근데 또 공장 지으려면 또 돈을 또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 안 하고 대신에 뭘 하느냐? 사람들의 인분을 동원을 합니다. 분뇨를 얼마나 모아서 목표치를 맞추는지가 또 큰 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지키지 못한 단체나 아니면 이쪽 분들은 일부 여성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넣었어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도 유기물이니까요. 여기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진흙과 볏짚을 갈아 넣자는 건데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시골에 널린 게 초가집이잖아요. 처음에는 오래된 축사를 허물어서 거기서 나온 볏짚과 흙벽을 써요. 오래된 축사는 동물의 분변이 오래도록 축적돼 있다 보니까 양분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하나 봐요. 그래서 갈아서 좀 밭에 넣고 해서 효과를 좀 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마저 부족해지니까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왜냐? 할당량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옥 수천 채가 철거가 되고 그 집의 자재들은 밭에 부러지게 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외에도 뭐 땅을 깊이 갈면 비옥해진다. 뭐 모를 빽빽하게 심어 쌀 생산량을 늘리자. 나락을 먹는 참새를 뭐 이제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신기하게 항상 그 수치는 항상 오버돼 달성되어 와요. 그 중국 전역에서 면화, 쌀, 콩 등의 생산량이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보고가 또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층부에서는 이렇게 남는 곡물들을 갖고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와 달리 현실은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철강 생산량도 크게 늘었고 식량 증산도 잘 되고 있는데 그해 1958년 2월부터 굶주리기 시작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애써 만든 철강 제품은 잘 부서지거나 부러지기 일쑤였고요. 홍수와 가뭄은 이상하게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조수지댐 기껏 지어놓은 거 그냥 뭐 무너지죠. 게다가 민중상이니까 홍수 조절 능력 거의 사라졌죠. 예, 그래서 1962년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오 주석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긴 합니다. 근데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조직의 내부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있다. 그러면 그 매출이 줄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 원인은 품질과 가격 경쟁 저하일 수도 있고 마케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리더들은 흔하게 뭘 하냐? 가장 쉬운 예는 벽에다가 실적 고가 표를 붙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을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뭐 CEO 등의 뭐 모리애적 지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에 바라는 친구다. 뭐 쫓아내거나 배제시키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CEO들 비롯한 리더들의 착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시키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이리 와봐 김대리 옆 회사에서는 회사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까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 아주 실망이 커. 그런데 리더 혹은 팀장 뭐 사장은 김대리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회사의 마케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주었는가. 그리고 옆 회사의 그 친구가 유튜브까지 하면서 회사 홍보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또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죠. 왜 우리 애들은 안 할까? 그 생각만 하죠. 예. 70년 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히 맞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일 이미 좀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 사회, 인간 조직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만 보면은 한숨만 난다 하시는 분들 바로 당신도 좀 절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